예, 계속 보시겠습니다. 부가고지, 그죠? 그죠? 예외적인 경우에요. 원칙은 우리가 신고납부라고 말씀드렸죠? 신고납부가 이제 원칙이고, 부가고지는 약간 예외적인 경우다. 일단 세액을 처음부터 세관장이 결정해가지고요. 이를 고지해준대요. 납세자한테. 그러면은 납세자가 고지를 받은 날부터 그 세액을 15일 내에 납부를 하는 거. 그게 바로 부가고지입니다. 어느 때 부가고지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법 16조. 과세물건 확정시기. 그죠? 과세물건 확정시기. 그때 예외적인 경우. 그런 때 부가고지 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인데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가동된 경우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은 반드시 수리가 이루어진 후에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 건설된 시설이 완성이 됐다고 해가지고 수리도 되기 전에 가동을 먼저 하게 되면은 세관장이 세액을 부가징수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된 경우.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부가고지를 납세자가 요청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즉시 반출한 물품을 기간 내에 수입신고하지 않아가지고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부가고지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산금이에요. 가산금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관세를 납부 기한 안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은 붙게 되는 연체료예요, 연체료. 그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 만화방이 많이 있었죠. 만화방에서 이제 만화책을 빌리고 한 일주일 내에 반납을 해야 되죠. 근데 반납을 안 하면은 그 다음날부터 해가지고 소정의 연체료가 가산이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산금도 이러한 연체료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그죠?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이 부과가 돼요. 보시면 조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고지세액에 가산해가지고 징수하는 금액. 그다음에 납부 기한 경과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금액. 그죠? 그럴 때 이거를 가산금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조세를 소정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해서 조세를 체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1차 가산금. 그 다음에 중가산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런 시간에 배우시면 되고,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산세. 가산세는 가산금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죠? 가산세는, 우리 관세법상, 그죠? 납세자가 세액을 정확한 기간 내에 이제 납부를 하고, 그죠? 부족하지 않게 납부를 하고,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잘 지키지 않았을 때 가산하는 세액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산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보시면은 세법에 규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죠? 세법에 의하여 산출하는 세액에다가 추가로 약간 벌을 주는 그런 성격이죠. 그죠?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다. 일종의 과태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예요. 신고납부가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죠.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신고납부하는 거. 그거를 이제 성실하지 못하게 했을 경우에 추가로 부과하는 세, 그게 바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인데, 수정하는 경우하고, 그죠? 경정하는 경우에 부족한 세액을 징수할 때, 그죠? 그럴 때 왜 그때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렇게 세액이 부족하게 만들었어? 그러면은 부족한 세액은 당연히 징수를 할 것이고, 세관에서 거기에 왜 부족하게 납부했어?
그죠?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물 거다. 그죠? 그래서 가산해가지고 부과하는 가산세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세액은 당연히 징수하고 거기에 가산해가지고 부과하는 세액, 그죠? 약간 부수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죠? 가산세는 부족세액이 얼마인지 따져보고 거기에 10% 되는 금액,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그죠? 10%. 거기에다가 2번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해야 돼요. 2번에 해당하는 금액. 부족세액.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잘못한 기간만큼, 그죠? 기간 일수를 곱하고 거기에다가 정해진 이자율을 곱해요. 지금 1을 만분의 3이라는 이율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세액 곱하기 기간 곱하기 이율의 금액을 부족세액의 10%에 더해가지고 그 1번, 2번 더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다. 그죠? 그러면은 앞부분 부족세액의 10% 부분이 부족세액의 40%로 늘어납니다. 그죠? 뒷부분에 동일하고 그리고 좀 더 잘못했다. 그죠? 그래서 40%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가산세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었고요. 2장의 내용을 다 보신 거예요. 그럼 3장 세율 및 품목 분류입니다. 세율은 관세율을 얘기한다. 그죠? 그 다음에 품목 분류라고 하는 거는 관세율을 정확히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입 물품에 부여되어 있는 HS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HS 코드. 그 HS 코드가 정확히 몇 번이냐? 그걸 우리 관세율표 호의 용어, 그죠? 그 다음에 주규정, 해설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HS 코드, 그 다음에 품목 분류, 그거를 정확히 하기 위한 근거 규정들이에요. 그 규정에 따라서 품목 분류 기준에 따라서 정확히 품목 분류를 해줘서 HS 코드를 결정을 하고 이 HS 코드가 결정이 됐으면은 우리 관세율표상에서 그 HS에 해당하는 관세율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관세율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 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관세율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를 해보시면은 과세 가격에, 즉 과세 표준에 곱해가지고, 그죠? 관세가 산정이 되죠. 그래서 관세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비율을 관세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세를 산정함에 있어가지고 필요한 세율. 그 관세율의 종류로는 기본 세율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잠정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탄력관세율, 그 다음에 일반 특혜관세율, 그 다음에 협정관세율,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 관세율은요, 관세율표상에 각 물품마다 기본적으로 정해진 관세율을 의미를 하는 거고, 원칙적으로 그리고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잠정세율은 기본 세율보다 어떤 특정한 경우에 우선해가지고 적용될 수 있는 잠정적인 세율이고, 그죠? 관세율표에 같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탄력관세율은 이러한 기본 세율이나 잠정 세율보다도 먼저 적용될 수 있는 탄력적인 관세율이에요. 그죠?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아니면은 특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이거를 우선적으로 잠정 세율이나 기본 세율에 잠정 세율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해 줌으로써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행정부가
수시로 변경하여 조정한 그런 관세율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특혜 관세율, 주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하의 보상 없이. 그죠? 선진국의 입장에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낮은 관세율을 부과를 하면은 그만큼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수입 장려하는 효과가 나겠죠. 그죠? 그죠? 혜택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관세율을 낮게 부과를 하면은 그만큼 싼 가격에 수입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효과가 있다. 협정관세율. 이것도 약간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 이거를 APTA라고 하거든요. APTA 협정에 따른 관세율. 그러니까 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 간에 그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그죠? 예를 들어서 이 APTA 협정 체결국이 중국도 있고, 그죠? 방글라데시 이런 데도 있고, 있으면은 이 국가들 간에 수입되는, 이 국가들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APTA 협정 관세율을 적용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관세상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력 관세 중에서 덤핑 방지 관세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상계 관세, 보복 관세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대방 국가의 불공정 무역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를 하는 그런 관세입니다. 덤핑은 뭐예요? 덤핑. 굉장히 가격을 후려친다, 이런 개념이죠. 가격을 후려친다. 그러면 이 덤핑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많아지면은 그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우리 국내 산업에 비해서 엄청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품질상에 큰 차이가 없으면은 덤핑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생산 제품, 그죠? 보통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그죠? 동종 물품으로 생산되는 이 물품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가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관세, 그죠? 이거를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계관세. 그죠? 상대방 수출 국가에서 물품에 보조금을 지급을 해요. 그죠? 관련해가지고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보조금 받은 만큼 자기는 싼 가격에 수입국으로 수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은 우리나라 생산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수입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떤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계관세를 추가해서 부과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보복관세 같은 경우는 상대방 국가에 부당하거나 차별한 조치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부과하는 그런 관세입니다. 이거 세 가지 공통점은 어떤 상대방의 불공정한 그런 무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불공정한 거래가.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국가가 잘못한 부분은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국내 산업에 발생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과를 하는 그런 탄력 관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긴급 관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 관세, 그 다음에 조정 관세, 할당 관세, 계절 관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긴급 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 그 다음에 또 농림축산업 보호, 국내에 있는 거겠죠. 조정 관세, 그것도 국내에 어떤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거나 아니면 건강이나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부과하는 탄력 관세입니다.
그다음에 물자 수급, 그다음에 물가 안정, 유사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할당 관세를 부과를 하고요. 그다음에 계절적인 가격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계절 관세라는 것을 부과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협력관세나 편입관세, 일반 특혜관세 같이 어떤 상대방 국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또는 양호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탄력관세, 그죠? 그런 관세율 제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이세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수입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관세하고 내국세, 이런 것들을 산출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물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네를 통합해가지고, 그죠? 하나의 단일세율로, 그죠? 대략적으로, 관세 얼마고, 내국세율 얼마면은, 전체 제세율이 얼마가 되겠네. 그래서 그 대충 단일세율로 산출한 그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관세를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건 신속한 통관이나, 그죠? 관세 부과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합의에 의한 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합의에 의한 세율. 뭘 합의를 할까요? 세율이 각기 다른 여러 품목.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이제 수입 신고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 촬영용 소품 같은 거, 그죠? 컨테이너에 잔뜩 실려 들어와요. 여러 가지 정말 수백 가지, 뭐 수천 가지 종류의 물품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빨리 우리 촬영 일정이 당장 내일인데 통관 빨리 해가지고 빨리 사용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러려면은 그냥 세관하고 납세자하고 협의를 하는 거죠. 그냥 협의해가지고 그 품목들 중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일괄적으로 과세를 해다오. 우리는 빨리 통과를 하는 게 목적이다. 그죠? 그렇게 협의를 하고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 관세를 납부하고, 그죠? 물건 사용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는 거예요. 상호간에. 그 다음에 6번째, 용도세율. 동일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예를 들어서 옥수수 같은 거, 그죠? 뭐 사료용으로 수입되는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종자용, 그 다음에 우리 뭐 사람들이 먹을 식용, 이렇게 용도를 달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물품이라도. 그래서 그런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물품 용도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세율 중, 그죠? 뭐 사료용은 뭐 0%, 그 다음에 종자용은 4%, 식용은 8%, 이렇게 같은 물품인데 용도에 따라서 세율이 다른 물품이 있다고 하면은 그들 중에서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그거를 용도세율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품목분류. 품목분류 뭐라고 했습니까? 그 수입 물품의 HS 코드를 결정해주는 거. 그게 품목분류라고 말씀드렸죠. 관세법 별표에 관세율표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관세율표. 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번호하고, 품목분류 번호가 HS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표시가 되어 있다. 이때 관세율을 적용하려면은 먼저 정확한 HS 코드 결정이 돼야 되고, 그죠? 그렇게 되면 관세율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 품목분류 체계는 HS 국제협약이라는 협약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이 협약은 6단위까지 분류하고, 실제로 6단위는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사용을 해요. 근데 각 나라별로 우리나라는 HS 10단위를 사용을 하고, 뭐 일부 뭐 유럽이나 이런 국가의 일부 국가는 뭐 8단위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6단위까지는 세계 공통이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수출입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 물품의 HS 코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겠죠. 그죠? 자기가 다 이걸 쉽게 품목 분류를 할 수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야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라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관세청장한테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죠? 언제? 수출입 신고 전에. 품목분류 해줄 것을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그죠?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의견을 결정을 해줘요. 관세청에서. 그죠?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그죠? 수출입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 신고할 때 HS를, 그죠? 이 의견에 따라서 기재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3장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4장, 관세 감면, 환급, 그 다음에 분할 납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감면을 보시게요. 감면. 감면은 관세를 어떻게 해요? 경감, 줄여주거나 면제, 그죠? 감면. 그래서 감면입니다. 경감하거나 면제해주는 거. 경감은 뭐예요? 조금 깎아주는 거, 그죠? 줄여주는 거. 면제는 그냥 없애주는 거죠. 그죠? 둘 중 하나. 감면은 일단 특별한 정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입 물품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야 돼요. 그럴 때 무조건이나 또는 일정 조건 하에서 관세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해 주는 거. 그죠? 일부나 면제해 주는 거는 뭐 경감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뭐 전부는 면제. 그거를 관세 감면이라고 한다. 감면은 왜 해줘요? 필요가 있겠죠? 뭔가 감면해줄 필요가 있어서 해주는 거예요. 국가 경제산업정책, 아니면 사회정책, 문화정책이나 이런 정책적인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그죠? 품목별로 원래는 기본 세율이 정해져 있고, 그죠? 그럴 텐데, 그보다는 어떤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관세를 경감해주거나 면제해주는 게 보다 효과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세 감면 혜택을 어떤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적용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감면은요, 첫 번째로 무조건 감면 규정이 있고요. 그죠? 무조건 감면세라고 하는데 이렇게 7가지가 있고, 무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감면을 해주고 뒤끝이 없다는 거예요. 뒤끝, 그죠? 소위 말해서 뒤끝이라고 하면은 세관에서 주의 깊게 안 보는 것들, 그죠? 이거를 우리 법률상의 용어로 사후관리라고 하는데, 사후관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사후관리가 없다. 그래서 감면 요건을 갖춘 수입이 이루어지면은 조건 없이 감면이 이루어진다. 그죠? 그 요건에 충족을 해야겠죠. 그죠? 그러한 물품에 대해서 요건을 충족하면은 감면 적용해주고, 그 후에 아무런 조건 없이 계속 감면을 유지해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부 감면세. 얘는 뒤끝이 있는 거죠. 그죠? 조건부니까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면은 해주고, 요건을 갖춰서 신청한 경우에 감면을 해주고, 그 후에도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지켜보고,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역시 그 조건부 7가지, 아까 앞에서 보셨던 무조건 감면 7가지, 이렇게 각각 7가지 총 14가지가 관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관세 감면 신청 시기는요, 첫 번째로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유가 있어가지고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세 감면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첫 번째, 세관장이 부가고지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때는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그때 신청을 하면 되고, 기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 수입신고 3일부터 15일 이내, 그죠? 그때까지 감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급인데요. 환급도 어찌 보면 혜택이죠. 잘못 낸 거, 그죠? 아니면 과다하게 낸 거, 그런 걸 세관이 납세자한테 돌려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의의를 보시면 납세자가 세관에 납부하여 했던 관세 등의 세액과 관련해서, 그죠? 세관이 납세자한테 다시 되돌려줘야 하는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죠? 아무 때나 막 돌려주는 거 아니고, 뭐 과다하게 납부하거나 아니면 잘못 납부하거나, 그죠? 아니면 다른 종류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럴 때 돌려주는 거예요. 그 동납부세액을 납세자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거, 그거를 환급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떠세요? 그냥 우리가 환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 그대로죠, 거의. 그죠? 돈 되돌려주는 거, 쉽게 생각해서. 환급의 종류는 관세법상에 한 4가지 정도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세법 말고 우리 2차 과목인 환급특례법, 환급특례법상에 규정된 환급도 있습니다. 그죠? 관세법상 규정된 환급은 일단 관세 환급금의 환급, 그 다음에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그 다음에 지정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던 중에 멸실되거나 변질되거나 손상된 경우에 대해서 이제 환급을 해주는 경우, 그 다음에 4번째 종합보세구역 내 판매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그죠? 이런 경우가 이제 관세법상 규정된 환급이고, 5번은 환급특례법상 규정된 환급입니다. 그 다음에 5장에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 절차예요. 일단 납세자 권리 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 헌장. 납세자의 권리가 설명되어 있는, 그죠? 수록되어 있는 문서예요, 문서. 주로 납세자가 관세 조사 같은 거를 받을 때, 그 조사 나오는 조사관들, 또 심사관들이 이런 문서를 제공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런 관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 당신 납세자가 당신한테는 이러이러한 권리들이 있으니, 그죠? 행사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알려줘야 돼요. 그죠? 문서로서. 즉, 납세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은 납세자의 권리 선언서입니다. 그죠? 어떤 권리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될 거예요. 그죠? 자기네 권한만 행사하면 안 되겠죠. 세관에서. 이거를 교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교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첫 번째로 교부하는 경우는 이러한 관세 포탈이나 부정감면, 부정환급에 대한 범식사건 조사 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과세 표준하고 세액 결정, 그 다음에 경정을 위해서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하는 경우, 그죠? 방문 조사, 그죠? 방문. 그 다음에 서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징수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를 하는 경우, 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보세 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하는 경우도 납세자 권리 헌장을 교부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죠?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교부를 한다는 거는 내가 조사를 나갈 테니 당신한테 이런 권리가 있으니 필요하면 행사를 하십시오. 라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건데, 그런 설명을 해주면은 납세자가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죠? 제대로 된. 그죠? 뭐 도주를 하려고 하거나, 그죠? 아니면 그 내용을 일단 알려주면은 자기가 조사한다는 거를 실토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속된 말로 튈 우려가 있다. 그죠? 그죠? 도망갈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히 체포하거나 압수하거나 수색하는 경우나 아니면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납세자 권리 헌장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통합조사의 원칙입니다. 그죠?
통합조사. 그러니까 통합조사를 하라는 거는 뭐 한 2, 3일 정도? 뭐 1차 조사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한 2달 있다가 뭐 한 7일 정도? 2차 조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정상적인 업무가 안 될 거예요. 그죠? 거기에만 얽매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있으면은 통합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죠? 자기가 조사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의의를 보시면 신고납부세액하고 관세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그죠? 통합해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면에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통합조사를 안 할 수 있는 경우. 첫 번째로 세금 탈루 혐의나 수출입 관련 의무 위반 혐의, 그죠? 그다음에 수출입 업자 등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해서 특정 사안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 그다음에 조세채권 확보 등을 위해서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 긴급히. 그다음에 세 번째, 조사 효율성이나 납세자 편의 등을 고려해서 특정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 그죠? 어떤 경우 한정된 부분만 조사해도 충분히 조사 목적을 달성하거나 그런 경우로 하면은 뭐 통합해가지고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 없고, 뭐 이렇게 찔끔찔끔 조사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관세조사 관련해가지고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첫 번째로 정기 선정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경우. 정기 선정. 이거는 뭐 거의 약간 주기적인 성향이 있죠. 주기적. 반복적인. 첫 번째로 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 업종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본 조사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대상자한테 우리가 조사를 나갈 것인지, 그죠? 그거를 선정을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정기 선정 말고 다른 조사들, 그죠? 그러면 약간 수시적인, 그죠?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일시적. 첫 번째로 납세자가 이 법, 그러니까 관세법에서 정하는 신고나 신청, 그 다음에 과세가격 결정자료 제출 등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아니면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 탈세 정보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신고 내용의 탈세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것도 정기 선정에서, 그죠? 거기에서 누락될 수도 있고, 그죠? 이런 혐의가 포착이 됐으면은 수시로 조사를 나간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정기 선정에 의한 조사 이외의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중복조사 금지인데, 그러니까 한 번 조사한 거는 다시 하면 안 된다. 이거 원칙이에요. 그죠? 세관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경우네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첫 번째로 관세 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아니면 이미 조사를 받은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결정이나 판단을 함에 있어가지고는 그 상대방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둘 간의 이제 거래 관계가 조금 불분명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얘는 다 조사를 했죠. 그러면 거래 상대방도 마저 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얘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라도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그 다음에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돼가지고 내려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과세관청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이러한 불복 청구를 제기를 할 수가 있죠. 불복 청구를 제기를 했는데 이거 제기를 한 그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뭔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잘못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청구인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얘기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뭔가 잘못된 것 같으니 이 결정 내용에 따라서 이 사안을 다시 재조사를 하라. 그런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결정에 따라서 다시 이 사안을 조사를 하게 되면은 중복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도 하면은 중복조사라고 하더라도 재조사를 할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밀수출입이나 부정, 불공정 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 혐의가 있는 자, 그런 자에 대해서 일제조사하는 경우. 일제조사하면은 다시 걔만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특정 업종에 대해서, 특정 업계에 대해서 싸그리 다 조사를 하려면은 다시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로 하더라도 다시 조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과세전 적부심사예요. 과세전 적부심사는 관세 조사를 이제 했어요. 관세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는 그 업체에 대해서 뭐 한 10억 원 정도 과세 처분을 해야 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이 예상되는 내용을, 그죠? 예상되는 내용을 과세하기 전에 업체한테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걸 과세전 통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세전 통지를 했으면은 그걸 받았죠. 그러면 통지 내용이 위법하거나 아니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 통지 내용에 대해서 적당한지 아니면 부당한지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하는 거예요. 그죠? 과세관청이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은 납세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고 과세전 통지까지만 한 상태예요. 그래서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해주고 이 통지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를 해서 소명의 기회를 주는 제도가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유 없다고 결정난 경우, 그죠? 그러면 청구인의 주장이 일리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비로소 이제 과세 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때 같이 납부고지서 같이 보내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납세자는 납부를 해야 되고, 납부하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 그 이의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심사 청구, 심판 청구,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과세전 통지를 받고 난 다음에 과세전 통지 내역에 대해서 부당하다. 그러면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한테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예요. 그게 과세전 적부 심사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아까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 과세 처분하라는 결정이 났죠, 그냥. 그죠? 그러면은 일단 납부를 해요. 납부를 하고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때 제기할 수 있는 거, 그죠? 이때 제기할 수 있는 거, 이의 신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사 청구라든지 심판 청구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을 권리구제 절차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5장의 내용들이었고요. 우리 6장에서는 운송수단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운송수단. 일단 선박이랑 항공기, 그 다음에 국경 출입 차량, 이렇게 운송수단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이 운송수단, 얘네가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개항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뭐 국경 출입 차량, 얘는 제외하고라도 선박이나 항공기, 특히 얘네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이제 개항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개항은요, 국내 항구나 공항 중에서 외국무역선, 그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항구 공항이다. 그죠? 그래서 대통령령이 지정한 항구 또는 공항을 말한다. 개항은요, 항구 같은 경우에 24개가 규정이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공항 같은 경우에 8개. 굉장히 많죠? 근데 이거를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또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항구를 보시면은 4글자로, 그죠? 동해묵호항하고, 그 다음에 평택당진항. 4글자로 된 거 2개. 동해묵호, 평택당진. 그 다음에 삼천포, 장승포. 2가지, 3글자로 된 거. 그리고 나머지는 다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항구가 있을 것 같은 도시죠. 그죠? 그 중에서 장항항, 그죠? 오포항.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고현항, 그죠? 경인항. 나머지 다 뭐 광양이라든지 대산이나 삼척이나 진해나 완도나 속초나 다 항구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하지만은 장항, 오포, 고현, 경인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생소하기 때문에 저라면은 그렇게 이거 위주로, 그죠? 암기를 해주겠어요. 그 다음에 공항. 공항도 우리가 흔히 들어본 4가지 공항, 그죠? 얘네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위주로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죠. 청주하고 대구하고 무안하고 양양하고 이런 것들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들 위주로, 말씀드린 것들 위주로 좀 숙지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에 개항의 특징에 대해서도 관세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입출항이 자유로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세관이나 유관기관이 상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역 절차가 신속하고 용이하게 처리된다. 그 다음에 3번째, 어떤 시설이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화물의 장치나 운송이 신속하고 용이하게 처리되고요. 그 다음에 항구시설이나 하역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물품의 적재, 하역, 그 다음에 이적이 용이하게 처리된다. 그 다음에 5번째, 불개항의 경우와 같이 사전에 세관장의 허가나 출입허가 수수료가 필요 없어가지고 경제적 부담이 적다. 경제적 부담이 적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개항. 개항이 아닌 곳이겠죠. 개항이 아닌 곳.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항만이나 공항, 기타 장소를 불개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관세법 말고도요, 개항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법령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법령에 의해서 개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세법상 지정이 안 돼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일단 개항은 관세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개항 질서법이나 항공법이라는 법령이 있는데,
그런 다른 법령에서 개항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불개항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관세법상 불개항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개항의 지정 요건인데, 개항질서법이나 항공법에 의해서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상시로 입출항할 수 있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 통로. 그 다음에 출입국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 거기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장비. 그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그 다음에 공항과 같은 경우에 중형기급 전기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거나 아니면은 입국하는 여객수가 연간 4만 명 이상인 거. 그 다음에 항만과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요건이 있죠. 항만과 같은 경우는 5,000톤급 이상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런 요건들이 있어요. 개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요건들을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관세 통로라는 개념이 있고 통관역, 통관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죠? 관세 통로는 육상 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그죠? 육상 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아무 곳이나 되는 건 아니고 세관장이 지정하는 곳이다. 세관장. 누가 지정을 하는지도 잘 보셔야 돼요. 세관장이 지정을 하는지. 그죠? 관세청장이 지정을 하는지. 왜냐면 통관역 같은 경우는 관세청장이 지정을 하거든요. 반면에 또 통관장은 세관장이 지정을 해요. 이런 것들이 문제화돼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통관역인데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통관역은. 그러면 이제 틀린 오답이겠죠. 그래서 통관역이라고 하는 것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그죠? 철도역이네요.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통관장. 통관장은 관세 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그죠? 세관장이 지정한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죠? 잘 좀 기억을 해두시고. 6장까지 보셨고, 이제 7장에 보세구역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세구역. 보세구역은 일단 지정 보세구역이 있고 특허 보세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종합 보세구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지정 보세구역에는 지정 장치장하고 세관 검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특허 보세구역은 보세 창고, 보세 공장, 보세 건설장, 그 다음에 보세 판매장, 그 다음에 보세 전시장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보세구역은 종합보세구역 위에 거 5가지 중에서 2개 이상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보세구역은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되고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장의 내용을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쉬겠습니다.